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창밖은 어둡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은 이 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아본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천사처럼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곤 하죠. 이 사회라는 거친 정글에서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세계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도시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록들이 모여 우리의 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본심이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곳은 바로 그가 매일 걸치는 옷가지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혹은 오늘 마주친 그 사람은 왜 하필 그 색깔의 셔츠를 골랐을까요?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의복인지 enclothed cogni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복이 착용자의 심리적 상태와 인지적 과정에 미치는 체화된 인지 효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뇌 구조와 사고방식까지 재설계한다는 것이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갈린스키 박사팀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흰 가운을 두 그룹에게 입히고 한쪽에는 의사의 가운이라고 다른 쪽에는 화가의 가운이라고 알려주었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의사의 가운이라고 믿고 입은 사람들의 집중력과 오류 감지 능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 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옷차림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먼저 원색적인 빨강이나 노랑을 즐겨 입는 사람을 떠올려 보죠. 그들은 단순히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넘어 내면에 강한 자기 과시욕과 나를 좀 봐달라는 외침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만 고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공포를 느끼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단순히 코디하기 편해서 검정 옷만 입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농담입니다. 가끔은 저도 동네 편의점에 가면서 턱시도를 입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지만 그랬다간 동네에서 이상한 철학자로 낙인 찍힐 게 뻔하니까요. 옷차림의 극단적인 단정함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름 하나, 먼지 한 털,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차림새는 그 사람의 결벽증적인 통제욕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내 옷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무의식의 발로죠. 이런 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국물이라도 튀긴다면 아마 그날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목록에서
삭제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는 스타일의 일관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유행의 파도가 몰아쳐도 자신만의 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스타일이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이 그 옷 안 어울려라고 한마디 하면 다음날 그 옷을 영원히 장롱 속에 처박아 두는 사람, 혹은 유행이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상대에 따라 옷차림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지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계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일찍이 옷은 언어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말한다 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말은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져 나오지만 아침마다 무심코 고르는 옷은 우리 무의식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스타일러스, 즉 글을 쓰는 도구를 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상징적입니다. 자신만의 문체를 쓰듯 우리는 옷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옷이 비싼 브랜드인지를 보기보다 그가 왜 그 조합을 선택했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화려한 외투 뒤에 숨겨진 불안이나 소박한 셔츠 속에 깃든 단단한 자부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똑같은 디자인의 옷만 입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옷 고르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더 본질적인 곳에 쓰겠다는 고도의 전략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빨래가 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옷차림이라는 첫 번째 신호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1차적인 방어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이제부터 시작될 말의 성찬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외면을 감싸는 포장지라면 말버릇은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쏟아져 나오는 내용물이자 그 사람의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정작 그 말이 우리의 인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은 자주 잊곤 합니다. 옷은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하고 표정은 거울 앞에서 연습할 수 있지만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법이죠.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이 설계한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무려 10년에 걸쳐 수천 명의 대화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인간의 성격과 인생관, 심지어 미래의 성공 가능성까지도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경계 대상은 대화의 모든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끌어오는 자기 자랑 중독자들입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문장이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나는 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할 때조차 그거 나도 겪어봤는데 내가 그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낚아채는 이들은 사실 심리적 허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30년 동안 추적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 단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가치를 입으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쏟아내는 단어의 양이 평균적으로 약일만 6,000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 배열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 지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할 때 우리 뇌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돈을 벌었을 때처럼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도파민 분비 영역인 뇌의 보상 중추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이야기 중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첫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자기가 무슨 자랑을 할지 단어를 고르느라 바쁩니다. 이런 유형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상대의 공치사만 귀에 맴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는데 바로 대화적 지배, conversational dominance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 언어적 수단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특히 남의 말을 툭툭 끊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무의식적 선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가 문장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건 내가 잘 알지 혹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며 끼어드는 것은 사실 당신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으며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오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과 같아야 하는데 이들은 혼자서 공을 쥐고 경기장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꼴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 상담을 하려 하자 3초 만에 말을 끊고는 자기 어제 산 세차 자랑으로 화제를 전환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저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관객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친구는 자기 차 엔진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작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로 여길 뿐이죠. 오래전 공자께서는 교묘한 말과 아양 떠는 얼굴빛을 하는 사람 중에 어진이는 드물다 하셨습니다. 자연링석센 이옌, 즉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이 짧은 문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뽐내며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비어 있거나 독이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라는 키케로의 말처럼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무례한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험난한 내면 풍경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치게 솔직한 것을 무기로 삼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래.
혹은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라는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이들이죠. 하지만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미성숙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떤 문의를 남길지 고민하고 단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난히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안 돼, 싫어, 짜증나, 망했어. 같은 단어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이 부정의 늪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맑은 기운까지도 금방 탁해지고 맙니다. 반면 비록 어눌하더라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따뜻한 단어를 건네는 사람은 그 자체로 고귀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처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죠.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어떤 화려한 정보를 전달하는지보다 그가 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누구의 말을 자주 끊는지, 어떤 단어에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침묵의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말버릇이라는 이름의 이 언어적 지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본성 그 자체니까요. 어쩌면 말수가 적은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그들이 말의 무게를 알고 소중히 다룰 줄 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건 수학적으로도 당연한 이치겠죠. 저처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이 밤을 지새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꼽곤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성현의 말씀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숙이 밝힌 도덕적 지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고개가 무거워 숙이는 벼도 있지만 그저 밑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슈도를 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 연기를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마치 진품과 정교한 가품을 가려내는 것만큼이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상관리, impression management 전략으로서의 겸손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는 것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흥미로운 실험에 따르면 가짜 겸손을 떠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칭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은밀하게 즐긴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직 제가 한참 부족하죠. 라는 말 뒤에는 사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말해달란 말이야. 라는 강렬한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칭찬을 들으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 입꼬리는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곤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중이라며 케이크를 거절하면서도 눈은 이미 포크의 동선을 쫓고 있는 제 모습 같달까요? 이런 가짜 겸손은 결국 상대로 하여금 더 큰 찬사를 보내게 만드는 일종의 정서적 강요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칭찬을 받았을 때 구태여 그것을 부정하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짧고 담백한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죠. 반면 가짜 겸손을 떠는 이들은 칭찬을 거절하는 과정조차 하나의 연극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의 시샘을 방어하는 동시에 실제보다 더 고결해 보이는 효과를 노립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낮은 자세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몸을 웅크린 개구리의 전략인지 말입니다. 가끔은 너무 겸손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사과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까지 덩달아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서 슬며시 도망치고 싶어지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 그 사람의 영혼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유일한 부위인 시선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죠.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은 생각을 숨기지만 눈은 영혼을 드러낸다고 단언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눈 주변의 근육은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단 0.1초 만에 상대의 시선을 분석해 신뢰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 섞기도 전에 이미 본능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죠.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 유일하게 흰자위, 즉 공막이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인간의 눈은 태생부터가 속임수보다는 소통과 진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성을 숨기려는 자들에게 눈은 가장 곤혹스러운 배신자가 됩니다. 대화 도중 시선을 자꾸 피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특정 질문이나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면 죄책감이나 불안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회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눈을 너무 과하게 부라리며 쳐다보는 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시선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려는 권력력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마치 눈싸움 대회에 나온 것처럼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땐 저도 모르게 혹시 제 얼굴에 점심에 먹은 고춧가루라도 묻었나요? 라고 묻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낍니다. 적당한 시선의 교환은 존중이지만 과한 시선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뒤센 미소의 부재입니다. 입은 활짝 웃고 있는데 눈가는 평온하다면 그것은 100% 비즈니스용 가짜 웃음입니다. 진짜 즐거움을 느낄 때만 움직이는 알륜근은 거짓으로 수축시키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눈이 웃지 않는 친절함은 대개 계산된 관계이거나 무언가 목적이 있는 접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웃음을 마주할 때 느끼는 묘한 불쾌감은 여러분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뒤센 미소를 연습해 보곤 하는데 잘못하면 공포 영화의 악당 같은 표정이 되어버려서 포기하곤 합니다. 역시 진심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겸손과 시선은 그 사람의 내면적 질서가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고 눈동자로는 분주히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 입으로는 나약함을 말하며 눈빛으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불일치로 인해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의 낮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깊은 눈빛 속에 이미 거대한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꿰뚫어 보려 애쓰지 않아도 그 맑은 시선 하나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곤 하죠.
오늘 밤 여러분의 인간관계 목록을 한번 조용히 훑어보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수줍게 감사를 표하던 그 친구의 눈빛은 어떠했는지, 유독 자신을 낮추며 주변의 시선을 끌어모으던 그 직장 동료의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정작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남의 본성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은 누군가에게 어떤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타인을 향해 던지는 시선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잠시 선풍기 바람에 눈을 감고 그 서늘한 진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쥐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누구에게나 깍듯하던 사람이 어깨에 완장 하나를 차는 순간 괴물로 변하는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 목격하셨을 겁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역경은 견딜 수 있지만 한 인간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독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사회적 체면과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본성을 낱낱이 녹여내는 용매제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 바로 심리적 탈억제, psychological disinhibition 현상입니다. 이는 개인이 권력을 가졌다고 느낄 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 억눌러 왔던 충동이나 본능적인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를 권력의 사회적 거리 이론, Social Distance Theory of Power로 확장해 논의하기도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피지배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면서 그들을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른바 쿠키 실험입니다. 3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그중 한 명에게 무작위로 리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접시에 쿠키 5개를 담아 주었죠. 각각 하나씩 먹고 나면 쿠키 2개가 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더 역할을 맡은 학생이 남은 쿠키를 선뜻 집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쿠키를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부스러기를 흘리며 훨씬 지저분하게 먹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단지 리더라는 가상의 지위 하나만 줬을 뿐인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무례함이 즉각적으로 발현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회식 자리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자기 앞으로만 끌어다 놓고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명령조로 말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는 지금 권력의 쿠키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인 필립 진바르도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누었을 때 단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과학적인 고문 기술자로 변해갔던
그 비극적인 기록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제복을 입고 곤봉을 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상징이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지배욕과 잔인함을 깨웠습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중단하며 권력이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벗겨내는지 전율하며 기록했습니다. 권력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대 위에서 누군가는 그 힘을 책임으로 승화시켜 타인을 보호하는 데 쓰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 타인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권력에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창회 단톡방의 방장이 되더니 갑자기 말투가 군대 교관처럼 변하더군요. 공지 확인 안 한 사람 누구야? 당장 답장해라며 말이죠. 고작 채팅방 관리자 권한 하나가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나 찌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또 모임의 회계를 맡았다고 해서 공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휘두르며 생색을 내는 사람, 혹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고압적으로 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아주 미세한 우위, 즉 돈을 지불하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평소 채워지지 않은 자존감을 보충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전문적인 학술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런 행태는 고권력 마인드셋, 하이파워 마인드셋에 의한 공감 능력의 감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부유해지거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뇌에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거울 뉴런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된다고 합니다. 즉, 돈과 권력이 그들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감의 회로를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노력이 부족해라거나 내가 그 나이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뇌 구조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일관적인가? 식당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혹은 부하 직원을 대할 때의 말투와 눈빛을 보세요. 둘째, 실수를 했을 때 권위 뒤로 숨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진짜 권위는 책임에서 나오지만 가짜 권력은 변명에서 나옵니다. 셋째, 자신의 힘을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쓰는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쓰는가? 니체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고 곁에 두어야 할 진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가끔은 저도 권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고양이가 제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말이죠. 하지만 추루 하나에 제 자존심을 다 내다버리고 고양이 앞에 무릎 꿇는 제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 나는 권력형 인간은 아니구나. 그냥 집사 체질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정한 품격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절제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읽는 4번째 신호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옷차림과 말버릇, 시선과 겸손, 그리고 권력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데이터는 이제 우리에게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한 사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호가 모여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체인 귀티와 부치의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는 마지막 파트에서 더 깊고 은밀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창밖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통찰도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선풍기의 규칙적인 회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권력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누가 가면을 쓰고 있었고 누가 진짜였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정교한 신호는 바로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와 약속을 대하는 무게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장 친한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거나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진짜 좋은 사람과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의 차이는 그 감정 이후의 반응에서 결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뒤틀린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간주하며 은밀한 질투를 뿜어내곤 하죠. 상대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축하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라며 굳이 찬물을 끼얹거나 운이 좋았네라며 상대의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불행을 먹고 자라는 정서적 기생충과 같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충분히 높기에 타인의 빛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지만 저는 감히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타인이 빛날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이죠. 가끔은 저도 친구의 성공 소식에 와 부럽다. 오늘 저녁은 네가 사는 거지? 라며 농담을 던지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물론 진짜로 고기를 얻어먹을 생각에 뭉클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요, 여기에 더해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척도입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빈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이에게 이 말은 그저 대화를 끝내기 위한 인사치레지만 어떤 이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채무와 같습니다. 특히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상대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오만한 권력자들입니다. 15분 늦는 것이 습관인 제 지인은 한 번은 나는 늦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주는 거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그런 창의적인 뻔뻔함이라니 차라리 그 상상력으로 소설을 썼다면 벌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비재생성 자원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타인의 인생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는 시간적 지평, temporal horizon에 대한 인지적 차이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성숙한 인격체일수록 타인과의 약속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로 여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아울러 귀티라는 본질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치와 귀티를 혼동하곤 하죠. 부치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입니다. 비싼 차, 로고가 밝힌 명품 가방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귀티는 숨겨도 흘러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제안한 현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치는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한 자본의 과시이지만 귀티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내면의 우아함입니다.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명품 시계가 없어도 시간을 주도할 줄 압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침묵의 순간조차 품격 있게 채웁니다. 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들의 말투와 자세에서는 정돈된 삶의 향기가 배어나오죠. 반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어도 말투가 거칠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졸부의 악취가 납니다. 한 번은 금리를 8개나 드러내며 불을 과시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입을 열 때마다 금보다 더 누런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너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귀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 10분 자신의 말투를 정돈해 보세요. 짜증이 날 때 튀어나오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말투를 바꾸면 내면의 감정도
그 격식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약속 장소에 15분 먼저 도착하는 연습을 하세요. 허둥지둥 뛰어오는 삶 대신 미리 도착해 숨을 고르며 공간을 장악하는 삶을 사세요. 그 15분의 여유가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공기를 바꿀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쫓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지켜내세요. 큐티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당신의 척추가 얼마나 곧게 세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싼 외제 차를 타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처럼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인생의 성공이자 최고의 귀티니까요. 이제 이 밤의 긴 내레이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안의 빛을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이정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끝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거친 파도에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수평선을 보며 안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5가지 신호라는 정교한 나침반이 쥐어져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은 이 고요한 선풍기 바람 소리에 몸을 맡긴 채 그동안 타인에게 치여 소홀히 대했던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것으로 이 밤을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여러분의 인연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불빛을 완전히 끄고 깊고 포근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세요. 당신의 꿈길이 부드러운 실크처럼 매끄럽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은 더 다정한 얼굴로 당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부드러운 꿈결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마음껏 거닐다 오세요.